전산세무 2급 이론기출 문제 먼저 풀겠습니다. 97에 보시면 되시고요. 합격률은 34.3%예요.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과거 평균 합격률 정도 수준?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크게 어렵다라는 관점보다는 주의사항들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매출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과소 설정한 것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왜 매출채권에 대한 것도 있고요.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그리고 미지급비용 이런 부분들 얘기할 때 우리 회계 처리를 과대하게 하거나 누락했거나 안 했거나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부분들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또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자, 그런 회계 처리 오류가 범하게 되면 우리는 수익이나 비용 쪽이 과소 계상이 되거나 과대 계상이 되죠.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줄 것이고, 손익계산서의 최종 종착지인 재무상태표에 자본에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된 문제 중에 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소 설정한 것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묻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먼저 보시면 될까요? 회계 처리를 먼저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라는 회계 처리를 했겠죠. 그러면 대손상각비는 우리가 계정 과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계정은 비용에 해당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무엇되었을 것이고 발생됐을 거고요.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누구의?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져 있는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지금 현재 정상이 100이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는 과소 설정했다, 적게 회계 처리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100으로 설정해야 되는 걸 70만 회계 처리했다. 그러니까 지금 비용을 100만큼 잡아야 되는데 70으로 회계 처리하고 우리 매출 채권에서 깎아 먹어야 되는, 차감해야 되는 금액이 100인데 70만큼 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매출 채권의 금액을 지금 재무상태표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지금 비교해 보시면 내가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매출채권이 현재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이 있었겠죠. 근데 그 대손 충당금이 정상으로 얘기하면 100이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채권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만에서 100을 빼면 우리는 9,90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과소 계상을 하게 되면, 과소하게 되면 우리 매출채권의 금액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100의 자리에 70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될 것이다. 우리는 죄송해요, 여러분. 9,930이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지금 요것 때문에 지금 요게 정상이고요. 요 부분이 정상인 거고 이게 과소 계상했을 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산의 금액은 무엇이 될 것이다? 과대 계상이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게 되면 자산은 오히려 커집니다. 더 커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과대 계상이 되죠. 대신에 비용은 뭐가 되어 있을까요? 과소 계상이 되겠죠. 근데 손익계산서에 가게 되면 우리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누구에서 수익에서 누구를 빼는 것이다? 비용을 빼는 거잖아요. 근데 비용이 과소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익은 뭐가 될 것이다? 당연히 과대 계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 당기 순이익 또는 당기 순손실 종착지가 재무상태표의 자본이죠. 자, 자산이 커졌으니까 당연히 이익이 커지면서 자본도 뭐가 됐을 것이다? 커지겠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무엇 될 것이다? 과대 계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옳지 않은 거 찾아달래요. 자, 자산은 뭐가 된다고요? 커진다고요. 자, 당기 순이익이 무엇 될 것이다? 커질 것이다. 이익잉여금이 무엇 될 것이다? 커질 것이다. 근데 비용이 과대된다고요? 대손 충당금의 반대편이 비용인데 비용은 과대가 아니라 과소 계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 이런 패턴의 문제는 회계급수부터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 준비하실 땐 반드시 정리를 잘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문구만 계속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구만 바꿔서.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0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자가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잔존가치가 있는 것도 있죠. 부의 영업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정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것으로 한다. 자, 세 번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취득한 시점일까요? 사용 시점일까요? 사용 시점이어야 되겠죠. 네, 취득이 아니고요. 사용 시점부터입니다.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개발비 같은 경우는 한동안은 개발비라는 거로 차곡차곡 쌓였다가 실제 시장에 판매하려고 하는 시제품이 출시되는 시점부터 사용이 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상각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취득이 아니라 사용이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자,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는 없죠, 여러분. 네,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에 또 단서가 붙죠. 우리가 법령이라든지 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약정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었다라면 그걸 우선적으로 적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법에 갔더니 떼임 사용권은 40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년이라는 부분에 우리 일반적으로 또는 원칙적으로 또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잘못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부채는 갚아야 될 빚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회계 처리는 사건이 터진 것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도 할 수 있죠. 자,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 그렇죠. 유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용이 예상된다는 것도 맞는 얘기죠. 두 번째, 부채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이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부채이든 자산이든 여러분, 우리가 추정이라는 부분의 값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회계 또는 재무제표의 한계라는 걸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회계는 추정치를 무엇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일정한 기준점을 세워놓으면 이만큼이 될 것 같아요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신뢰성 있게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라면 우리 충당부채로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금액이 아니에요. 그 금액이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산의 근거에 의해서 얼마라는 금액이 딱 떨어지게끔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추정치를 포함한다는 게 그럼 위배가 되죠.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2번이 답입니다. 2번. 자, 그 다음 세 번째. 과거 사건으로 인해 현재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 매우 높고라는 걸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선수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하죠. 뭐 4번은 그냥 좋네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결산 시 아래 사항들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고 누락 사항을 반영할 경우 당기 순이익의 증가액은 얼마인가? 자, 당기 발생 외상 매출 10만 원,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 30만 원. 단기 발생 외상 매출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발생된 외상 매출이네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반대편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반대편에는 우리 매출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거 외상으로 파는 거 무엇하였다? 누락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래요. 자, 그러면 부가세를 납부했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더라? 과세기간 종료일이 있죠. 그럼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엇하고요? 우리 부가세를 정리하죠, 여러분.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과 대금을 정리해서 우리 내야 되는 세금을 장부에 계상했다가 추후에 무엇한다? 납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정리했을 때
우리 내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정리했을 때 무슨 부분? 나는 미지급 세금이 있습니다. 라고 정리했던 거를 무엇하였다? 납부하였다 이 얘기예요. 네, 이 부분의 의미를 조금 갖고 가셔야 우리 문제풀이가 되겠죠.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납부부터 먼저 얘기한다라면 부가가치세 납부는 제가 아까 미지급 세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원래 미지급 세금이란 부분이 어느 변에? 대변에 있었겠죠, 여러분? 정리했을 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30만 원이 있었던 부분 납부했으니까 어느 변에? 차변에 가서 상계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세금 30만 원, 대변에 돈 나가는 부분. 그럼 미지급 세금은 무엇이다? 부채 계정인 거고요. 그리고 현금 등은 무엇이다? 자산 계정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부채가 감소하면서 자산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계정은 어디에 있는 계정만? 재무 상태표에 있는 계정만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재무 상태표 계정에 변화만 있었던 거예요. 손익계산서 계정에 변화는 없죠. 여기서 물어본 건 당기 순이익의 증감을 물어봤어요. 그럼 당기 순이익의 증감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손익계산서인 IS 계정의 변화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자산부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의 변화는 없다라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당기 발생 외상 매출금 반대편에 누가 있을 것이다? 매출이 있을 것이다.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만 원, 대변에 매출 10만 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고요. 매출은 수익인 거죠. 그러면 우리 수익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당기순이익은 무엇할 것이다? 증가. 그러면 당기순이익 얼마 증가했어요? 우리 10만 원 증가했겠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1번부터 4번 중에 10만 원 증가는 몇 번? 1번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됐을까요? 결론적으로 지금 회계처리 부분에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재무상태표 계정인 우리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들만 동반이 됐다라고 하시면 손익계산서하고는 손익계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당기순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5번째 문제. 다음에 자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된다. 그렇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우리 무슨 성격? 플러스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마이너스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자본 조정이죠. 자, 유상 감자가 이루어지면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자, 여러분 유상 감자예요. 돈이 나간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회계 처리를 추정을 해보시면 차변에 누가요? 자본금이 무엇할 것이고 감소할 것이고 상대편 대변엔 누가요? 현금 등이라는 부분이 동반이 되겠죠, 여러분. 유상감자는 돈이 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죠, 여러분. 자본금도 줄고요. 자본금 준 것만큼 돈도 나갔거든요. 자, 신주 발행비는 주식의 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여러분, 우리 신주 발행비 또는 사채 발행비는 무엇하라고 배우셨어요? 발행하는 금액에서 차감한다고 배우셨죠? 그래서 발행, 가액에서 무엇하셔라? 차감해라. 그래서 별도 비용 처리 안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액면 발행했을 땐 할인 발행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고 할인 발행했을 때는 할인 발행 차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할증 발행했을 때는 우리 할증 발행 차금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다. 할증 발행 차금을 지금 현재 다 주식 발행 초과금을 다 깎아 먹어서 무엇되는 경우도 있다. 할인으로 가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네요. 자, 4번째, 자본은 항목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의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네요. 3번 문제요. 자본 쪽 문제. 자, 6번 문제부터는 이제 어디에 속하는 부분? 우리 원가회계 쪽 문제.
다음 중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조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푸는 문제, 이거 사지선태도 그냥 찾는 거죠, 여러분. 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미래에 얼마의 제조간접비가 발생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정 배부가 있는데 그 예정 배부액과 누구의 차이, 실제로 발생된 금액의 차이에 대한 걸 비교하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다르다라고 한다라면 실제 발생이 클 수도 있다. 그럼 실제 발생이 예정 배부보다 크면 예정 배부를 무엇하였다고 얘기한다? 우리 과소 배부하였다고 얘기한다. 실제 발생분보다 예정 배부가 크다라면 예정 배부를 더 많이 했구나. 과대 배부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럼 문제는 같았을 땐 문제가 없지만 달랐을 때 과소와 과대 배부가 됐을 때 이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자, 비례 배부법, 그리고 매출원가 조정법, 영업의 손익법이 있습니다. 직접 배부법이라는 건 우리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비례배부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제조간접비 배부를 하실 때 제조간접비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 부분에 비례적 비율대로 배부하는 거. 매출원가 조정법은 매출원가 다 보내겠다. 영업의 손익법은 영업의 손익을 다 보내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자, 7번째 문제. 다음 자를 이용하여 평균법을 적용한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시오. 자, 당기 완성품은 1200개이며 기말 제공품은 400개. 자, 완성도는 50%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일하게 발생한다. 자, 지금 마지막에 나온 요 단서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중에 넣자마자 뚝딱뚝딱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투입을 하게 되면 일정한 시간이 걸려서 나오죠. 그리고 빵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반죽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처음부터 밀가루를 투입해서 반죽을 할 거예요. 그럼 그 밀가루는 우리 처음부터 투입했으니까 공정 초기에 다 투입한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추가 투입을 안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빵 10,000개를 만들기 위한 밀가루는 반죽이 되고 숙성을 시켜서 빵을 빚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들어갔구나. 그럼 얘는 밀가루라는 것 자체, 원재료를 놓고 봤을 때 완성도가 무엇이다? 100%인 거예요. 중간에 투입할 게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숙성을 시키고 빚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잘라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들어가고 있는 인건비는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얘가 30%의 투입이 될 수도 있고 50%의 투입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내가 완성품이라는 걸 100이라는 퍼센테이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그 노무비라든지 제조경비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죠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주어져 있는 완성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요 문구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했다? 너는 더 이상의 밀가루 투입은 없어. 그래서 네가 지금 빵 10,000개를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가 1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1톤이 다 투입됐다. 그러면 밀가루 자체는 완성도가 100인 거예요. 반죽이 다 끝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원재료에 대한 부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원재료가 처음부터 다 투입이 되지는 않아요. 공정 전반에 걸쳐서 필요할 때마다 투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성도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 100%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표현입니다. 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일하게 발생한다. 필요할 때마다 투입의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실제 업무 담당자들은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내가 공정에 가서 지금 빚는 사람의 공정이 끝났는지 숙성시키는 부분에 갖다 넣는지 이거를 업무에서는 파악하겠지만 시험에서는 그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뭐라고 줄까요? 써주는 거죠. 현재 완성도가 몇 프로까지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소보루빵 하나를 만드는데 빵 하나가 나오는 시점이 100%라면 지금 현재 이 50%까지는 진행이 됐다. 이 얘기인 거예요. 밀가루는 벌써 이 0%대부터 무엇했으니까 투입을 했으니까 아예 100이 처음부터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걸 이렇게 완성도라고 합니다. 또는 진행도 또는 진척도라고 하는 표현.
그럼 요거는 시험지에 주어진 완성도를 가져갑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기초 제공품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있고 수량과 재료비, 가공비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주석 1이 있는데 무슨 부분?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몇 프로이다? 50%이다. 자,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도 50%인데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도 50%라고 되어 있네요. 뭐 이상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나와져 있고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뭘 물어봤나요? 기말 제공품의 원가. 기말 제공품의 원가라고 하는 건 기말에 남겨져 있는 미완성품의 원가가 얼마입니까? 라는 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투입된 우리 수량이 있겠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기말에 완성품 수량이 있을 거고요. 완성품 수량. 근데 그거를 완성도로 계산해서 얼마 정도 나옵니다라고 한다는 표현 때문에 환산량이라고 합니다. 이 완성도 50%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 기말에 지금 미완성은 남겨져 있는 게 400개인데 완성도가 50이래. 그럼 너가 처음부터 그냥 200개만 투입했으면 다 만들었을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걸 완성도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걸 완성품 환상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완성품 환상량에 우리 무슨 부분? 단가를 곱해서 나오는 게 기말 제공품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만약에 지금 기말 제공품 원가 또는 기말 제공품 금액을 물어봤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완성품 금액을 얼마인지 계산해라 그러면 완성품 환상량이 아니라 그냥 완성 수량이에요. 완성 수량 곱하기 단가를 곱해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계산해라.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세무 2급보다는 세무 1급에서 주구장창 내는 문제거든요. 근데 세무 2급에 이제 모처럼 만에 냈네요. 자, 그럼 계산을 순차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슨 계산을 해야 된다? 완성품 수량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성품 환상량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초 제공품에 대한 수량은 500개이고 단기 총 제조 원가, 이거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우리가 T 계정을 놓고 보면 여러분 제공품의 계정을 T자로 제가 약식으로 그려보면 여기다 그렸다 지울까요? 그러면 내가 전기에서 넘겨받은 기초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단기에 무엇한 거? 투입한 거, 착수한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 완성이 돼서 팔겠다고 넘긴 완성품이 있을 거고 아직 못 만든 기말이 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기초는 500개라고 지금 준 거고 착수는 몇 개이다? 1100개라고 준 것이고 기말은 상단에 봤더니 몇 개라고 주었다? 400개라고 준 거죠. 자, 그리고 단기 완성품 수량은 몇 개라고 주었어요? 1200개. 그러면 이 자리 1200개라고 준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기초 500에 1100 더하면 1600이죠. 자, 1200에 400 더하면 1600이죠. 항상 수량으로 주든 금액으로 주든 차변과 대변의 합은 무엇이다? 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물량을 일단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난 부분. 그리고 이제 평균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 평균법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사용하시는 공산품들은 다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대량 생산하는 부분들. 그러면 지금 기말에 남겨져 있는 미완성품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우리 완성품 제조 원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선입선출법으로 금액을 가정해서 세울 건지 아니면 평균법으로 가정을 세울 건지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겠죠. 그럼 지금처럼 평균법을 쓰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나는 제공품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가정을 평균법을 쓰겠다. 평균은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전기에서 넘겨받은 기초, 단기에 무엇한 거? 착수한 거. 구분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기초가 어디에? 완성품에도 넘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기초, 전기에서 넘겨봤던 이 기초가 완성을 다 못했으면 기말에도 있는 게 있겠지.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단기에 생산하겠다고 투입한 착수도 완성품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못 만든 건 기말에도 갈 수 있다. 그러면 기초와 단기에 착수한 걸 무엇하지 않겠다? 구분할 필요성이 없다. 이게 평균법이에요. 그래서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가정을 세워서 계산할 때 정확한 원가 계산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간단하긴 하지만. 근데 선입선출법.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에서 생산하는 시스템을 들여다본다면 대부분 선입선출법 방식을 거의 다 쓰죠. 먼저 투입된 걸 무엇하겠다?
먼저 생산하겠다. 이런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전기에서 넘겨받았던 기초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50%만 완성돼서 넘겨왔다라면 내가 얼마만 더 추가로 투입하면, 그럼 지금 주석의 1을 보면 우리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가 몇 프로래요? 50%. 그러면 저희가 100%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절반까지는 완성이 돼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50%는 전기에 투입해서 완성한 거고, 그럼 내가 단기에 얼마만 더 투입하면 돼요? 50%만 더 투입하면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생산을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모두 다 어디로 넘어간다? 완성품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게 선입선출법. 그리고 단기에 무엇한 게 있다? 착수한 게 있다. 그러면 우리 착수한 거 1100개는 완성품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착수한 것 중에 아직 못 만든 게 어디에 남겨질 것이다? 기말에 남겨질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게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기말에 남겨져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건 누구만 가지고 착수한 것만 가지고 무엇한다? 안분해야 되겠죠. 근데 평균법은 뭐다? 다 가지고 안분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머릿속에 여러분 개념을 세워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계산할 때 이 기초의 재료비와 기초의 가공비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평균법은 전체를 가지고 해라 이 얘기고, 선입선출법은 기초는 전부 다 완성품으로 할 거니까 기말 제공품 원가에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단기에 무엇한 거? 착수한 단기 총 제조 원가인 70만 원과 40만 원 합쳐진 금액만 기말과 완성품에 배분해주면 된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정리하고 갑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 문제를 조금 더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평균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 후입선출법도 쓸 수는 있어요. 원래 종합원가 계산할 때. 근데 어떤 회사가 후입을 쓰자는 거죠. 가장 최근에 투입한 거 먼저 생산하겠다? 지금 전기에서 넘겨받은 거 그대로 두고? 그런 회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 방식은 있다라고 하지만 원리적으로 쓰는 회사가 없어서 후입선출법은 아예 거론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나씩 해볼게요. 제일 먼저 이제 물량 흐름 파악부터 할 거. 이건 벌써 제가 보여드렸어요. 기초 500개, 착수한 거 1100개. 그래서 우리는 생산 가능한 게 1600개이다. 그 중에 무슨 부분? 완성된 수량은 1200, 기말 수량은 400.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평균법이니까 우리 무슨 부분? 우리 기초도 완성품에 넘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기초 중에 못 만든 건 기말에도 있을 것이다. 착수한 부분도 완성이 넘어간 것도 있고, 우리 무슨 부분? 기말에 넘어간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1600개 중에 기말에 남겨져 있는 400개 관리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게 평균법의 특징입니다. 평균법의 특징. 그러면 요거 가지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제가 재료비 같은 경우는 무슨 부분? 공정 초기에 모두 다 발생했다? 그러면 여러분 재료비는 추가 투입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재료비 같은 경우는 기말 제공품 400개에는 완성도가 현재 무슨 부분? 100%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완성품이 다음 연도에 기초로 넘어가도 재료는 더 이상 투입할 게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가공비 같은 경우는 무슨 부분이다? 현재 완성도가 몇 프로? 50%이다. 그러면 이 50%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400개 중에 당초부터 아예 애초에 너가 착수를 할 때 이걸 400개 투입하지 않고 몇 개를 투입했으면, 아니 200개를 투입했으면 기말에 미완성을 남겨지겠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환상량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50%까지는 완성이 된 거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400개 중에 50%까지 완성이 됐으니까 200개는 완성된 것처럼 보는 거고 200개는 미완성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할 때 동시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0개 중에 일부씩 완성이 되어 있고 일부는 미완성으로 남겨져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네모 박스를 만들 때 여기까지는 완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런 식의 표현이겠죠. 하나의 제품을 놓고 볼 때요. 그게 50%까지 되어 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의 파악이 됩니다. 아까 글씨대로 연결을 하시면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럼 이제 물량 흐름 파악하셨으면 이제 완성품 한상량을 파악을 하자. 그럼 완성품 한상량은 어떻게 계산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환상량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환상량의 의미로 쓰는 건 지금 수량이 제시가 될 거고요. 그 수량에 누구를? 우리 완성도를 곱해서 환상량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만큼만 투입했으면 다 될
퍼센테이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표현하는 부분. 그럼 재료비는 자, 완성품의 수량은 몇 개였다? 1200개. 그쵸? 1200개였고요. 그리고 기말의 수량은 몇 개였어요? 400. 근데 여기 완성도가 재료비는 공정 초에 투입했으니까 제가 100%라고 했죠? 그래서 100%.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지금 완성품의 환상량의 재료비는 무엇이다? 더 이상의 추가 투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차변에 있었던 1600개가 다 완성된 것처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완성품 수량에 기말 완성품 환상량을 더해서 1600개가 나온다. 이렇게 갑니다. 가공비는 1200개에 현재 몇 퍼센트까지만 완성이 됐다? 50%. 그러니까 400개 곱하기 50% 해서 1400개까지만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걸 완성품 환상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법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도 해드려요. 얘가 평균법으로 등장이 된다. 그러면 이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 원가 계산에 필요한 걸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찾아야 될 때 무슨 부분? 우리 차변에 있는 부분은 금액이 필요하고 대변에 있는 부분은 수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해 드려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이거 원가 계산하려면 어떤 금액을 가지고 단가를 산정해서 금액을 가져갈 거냐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있는 부분은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만 필요해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금액, 그리고 단기에 투입된 제조 원가의 금액, 그리고 평균법에 의해서 계산할 때 완성품 환상량은 우리 어느 부분 대변에 있는 수량끼리 무엇 하시면 된다? 합산하시면 되거든요. 선입선출법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수금수수라고 해요. 수금수수. 왜 수금수수라고 하냐면 기초의 수량은 모두 다 완성품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넘겨받은 것 중에 투입한 것만큼만 완성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선입선출법은 단기에 무엇한 것, 착수한 것만 가지고 안분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은 착수한 것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원리가 움직여집니다. 자, 그러면 완성품 환상량 계산이 됐고 단위당 원가 평균법은 우리 기초 제공품의 원가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무엇하라? 합산해서 안분합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 원가에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위에서 계산했던 완성품 환상량으로 무엇하셔라? 나눠라. 그러면 재료비 같은 경우는 기초 제공품 50만 원, 단기 총 제조 원가 얼마? 70만 원 두 금액 더하시면 120만 원인 거죠. 자, 120만 원을 얼마로 나누시면 된다? 1600개로 나눠주시면 된다. 그럼 한 개당 750원이 나와집니다. 자, 가공비는 기초 제공품 원가 30만 원 더하기 단기 총 제조 원가 40만 원 더하면 70만 원이 되죠. 자, 이 70만 원을 단기 완성품 환상량의 수량 몇 개로? 1400개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당 단가 얼마가 된다? 500원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 그러면 단위당 원가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무슨 부분? 완성품 환상량에 대한 수량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완성품 환상량에 무엇 해주시면 된다? 우리 단가를 곱해라. 완성품 환상량 단위당 원가요. 단가이잖아요.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완성품 환상량은 기말 제공품 계산하는 거니까 지금 요게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상량에 속하는 거죠. 재료비, 아래쪽에 있는 건 무슨 부분? 가공비. 됐어요, 여러분? 이게 재료비하고 가공비하고 완성도가 동일하면 괜찮겠지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각각 계산해서 합산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400개 곱하기 750원, 우리 200개 곱하기 500원 한 게 뭐가 된다? 기말 제공품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부분. 근데 그 단계로 넘어가야죠, 여러분. 그러면 넘어가시면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 400개 곱하기 750원에서 30만 원이 나오고 그리고 200개 곱하기 500원을 해서 우리 1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또는 기말 제공품 우리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얼마가 된다? 두 금액 합쳐서 40만 원이 된다. 됐을까요? 그럼 몇 번이 답이에요, 여러분?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우리가 기말 제공품 원가는 기말 완성품 환상량이에요. 대부분 이거 계산하시라고 얘기하면 자꾸 여기 400개 곱하기 750원, 400개 곱하기 500원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완성도의 계산인 환상량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투입된 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다음 기수로 넘겨서 또는 다음 달로 넘겨서 그때 다시 투입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입된 것만큼만 금액으로 환산하는 거니까 반드시 완성도로 곱해서 나온 완성품 환산량의 우리 단위당 원가, 단가를 곱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40만 원이 나와집니다. 됐을까요? 7번 문제 대체적으로 많이들 안 풀려고 하세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시험 문제를 앞으로 잠깐만 갈게요. 이 문제에서 어떤 문제를 제일 많이 내냐면, 우리 앞에서 제가 이제 문제 보여드릴 때 이 완성품 한상량 있죠. 이 문제를 자주 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대부분 풀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다 버리고 오시거든요. 근데 우리 마지막 부분까지 푸실 수 있으셔야 되세요. 원가도 조금 추세들이 바뀌어가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세무 1급에서만 자주 냈다가 세무 2급도 자꾸 등장을 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8번 문제 가겠습니다. 2021년 기간에 사용한 원재료는 300만 원이다. 자, 2021년 12월 31일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2021년 1월 1일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20만 원이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021년 기간에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인가? 이것도 T 계정이 더 편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원재료 금액을 놓고 봤을 때, 자, 전기에서 넘겨받은 기초, 그리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기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서를 뭐라고 줬냐면 이렇게 줬죠. 자, 지금 현재 1월 1일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우리 누구? 기말의 원재료 재고액은 얼마? 20만 원이 무엇하더라? 더 많더라. 이렇게겠어요. 그럼 여러분 기초를 뭐라고 주면 될까요?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0으로 놓으라고 얘기해요. 0이고요. 그리고 얘보다 기말이 더 크다고 했잖아요. 얼마? 20만 원. 그럼 이 자리 20만 원 놓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원재료를 2021년 1년 동안 사용한 거 얼마이다? 3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쉽게 생각하시면 기초에 매입액을 더해서 사용한 거 빼면 기말인 거 아닌가요? 그러면 사용한 건 어느 변에? 원재료 계정 대변에 기록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원재료 B가 되는 거예요. 회계처리상으로 본다라면 이게 제조원가 명세서에 원재료 B로 계상되는 금액이 300만 원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에 기말 금액 20만 원 더하면 320이죠. 자,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뭔가요? 매입은 얼마를 했습니까? 라고 해서 X값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차변과 대변은 항상 무엇한다? 일치한다. 그럼 대변의 금액이 320이면 차변의 금액도 320이어야 되죠. 근데 기초는 기말과 비교했을 때 작다라고 해서 제가 0으로 써버렸잖아요. 그럼 X값은 자연스럽게 얼마가 된다? 3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3번이 되죠,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은근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재료 매입액은 원재료 사용액과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그대로 뭐가 되는 것이다. 매입액이 돼요, 여러분. 네, 매입액이 됩니다. 반대로요. 기초가 기말보다 더 크다. 그럼 여기다 금액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말과 기초를 비교했더니 기초의 금액이 오히려 20만 원이 더 크다. 그럼 여기다 20만 원 쓰시고요. 여기를 0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도 가끔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별로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에요. 9번째, 다음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T 계정을 놓고 보시는 게 좋으신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공품이 있으면 제공품에서 완성이 되면 제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공품 계정 어느 변에 자, 우리 요건 회계에서 배운 거랑 똑같은 거죠. 원가 회계인 것뿐이죠.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공품 계정 차변엔 우리 전기에서 미완성을 넘겨받은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단기에 무엇한 거? 투입한 거,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제조 원가라고도 하고요.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 투입한 누가 있을 것이다. 재료비가 있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겠죠, 여러분. 그리고 인건비도 투입해요, 안 해요? 하겠죠, 여러분. 노무비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갈까요? 우리 제조 경비도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 세 개 합이 단기 총 제조 원가입니다. 다만 원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 빵 만드는데 밀가루 몇 킬로 썼어?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는 몇 킬로 썼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걸 추적이 가능한 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얼마 썼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추적이 가능하다. 그런 걸 직접비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린 다시 뭐라고 얘기해, 여러분? 직접 재료비가 있고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직접 노무비도 있고 라고 얘기하죠. 근데 재료비나 노무비나 제조 경비에는 누가 있더라? 공통으로 쓰는 게 있더라?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제조 간접비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의 합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합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론상에서 배울 때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계속 구분해서 배워요. 그런데 우리가 원가 명세서를 오픈하면 직접과 간접의 구분이 없어요. 그냥 무슨 부분? 원재료비 얼마, 부재료비 얼마, 노무비 얼마, 제조경비 얼마 이렇게만 보이죠. 네, 그래서 원가 명세서는 구분이 안 되고요. 관리상에서는 구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단기 총 제조 원가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이 두 금액을 더하고 우리 무슨 부분? 아직 미완성으로 남겨져 있다. 그럼 여러분 미완성이 기말이겠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뺍니다. 그러면 우리 무슨 부분? 완성된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완성품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계정 과목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쓰면 돼요? 여기 제품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회계를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원재료를 매입해서 공정에 투입하면 원재료 B로 바뀌었다가 그게 어디에 모인다? 만들고 있어요 라고 하는 제공품에 모이고 그리고 그 제공품에 있었던 게 완성이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 제품으로 간다. 영업부 직원은 이 제품을 열심히 팔았을 것이다. 그럼 팔은 건 모두 다 어디에 가 있을 것이다? 매출 원가에 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제품을 아직 못 팔면 우리 무슨 부분? 기말로 남겨져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제 이 패턴이 여기서 그대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제공품에서 완성된 부분에 대한 거 우리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디 제품 계정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제공품까지 보여지는 이 부분은 제공품의 이 전체 내용을 보여주는 게 무엇이다? 제조 원가 명세서예요.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이 내용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의 기초 제품 재고에 거기에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넘겨받은 기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해주고 그리고 아직 못 팔은 창고에 가지고 있는 우리 이거는 미완성이 아니라 미판매겠죠, 여러분. 미판매된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면 우린 판매한 매출 원가가 되겠죠, 여러분. 그럼 이 제품의 이 프로세스는 어디에서 보일까요? 손익계산서에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됐을까요? 개선한 부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알아두실 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이 흐름에 제품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무엇으로 계산된다? 비용이요. 그럼 매출 원가는 비용이라고 했어요.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우리가 자동 계산을 하다 보니까 손으로 자꾸 분계를 안 하는 것뿐이지 그 모두 다 분계에 의해서 손익계산서에 들어오는 거라겠고요. 그리고 기말 재고액은 아직 못 팔고 창고에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회사에서는 재산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엇으로? 우리 재무상태표에 재고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그러면 1번부터 4번 볼게요.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어느 변에 보여지게 된다? 차변에 보여지게 된다. 틀린 거 찾으라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차변에 보여지게 되죠. 다만 이 부분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합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단기 완성품 원가는 제공품 계정 대변에 대체가 된다. 그렇죠? 대변에 보여지는 거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완성품 원가는 제품 계정 차변으로 뭐가 된다? 대체가 되죠. 차변으로 보내지는 거 보여드렸어요. 자, 제품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 계정 대변에 우리 대체된다. 라고 얘기하네요. 제품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 여러분 지금 제가 제품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 쪽에서 보여드렸어요. 대변에? 아니죠. 제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비용 계정이에요. 그러면 매출 원가 계정 대변에 보여야 돼요. 매출 원가 계정을 얘기하겠다라면 대변이 아니라 차변에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분계 유추하는 것도 알려드렸죠. 이렇게 선 긋고 이렇게 내리면 이쪽은 무엇으로? 차변으로 봐주시고 이쪽은 무엇으로? 대변으로 봐달라. 그러면 차변에 제품 매출 원가 비용이 등장하고 대변엔 제품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매출 원가 계정의 차변에 대치된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 얘기하고 싶으면 여긴 제품 매출 원가가 아니라 제품이라는 거로 얘기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제품 매출 원가는 제품 계정의 대변에 또는 제품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 계정의 차변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됐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원가 문제 풀다 보면 이 프로세스가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T 계정으로 흘러가는 프로세스 부분을 어느 정도는 그려서 가져가시는 게 문제를 풀 때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뭐 사지선다로 푸는 것처럼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제조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 합은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라고 얘기한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원가의 3요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원가의 3요소는 누굴 말한다? 재료비. 그리고 또 누굴 말한다? 노무비. 그리고 제조 경비를 말해요. 이거를 원가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가의 3요소는 다시 나누면 무엇이 있더라?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다라고 했죠.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다. 자, 직접비는 무엇이 가능하다? 추적이 가능하다. 근데 간접비는 추적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안 분하는 거고요. 그래서 배부 기준 정의에서 안 분하는 거고, 그럼 이 직접비라고 했었던 부분의 종류가 누가 있느냐? 우리 실제 요거 얘기할 때 직접 재료비가 있고 직접 노무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플러스는 할게요, 여러분. 여기에 직접 제조 경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직접 제조 경비는 특정한 부분 몇 가지 빼고는 들어올 수가 없어서요. 기본적인 개념을 배울 땐 얘기하지만 대부분 직접 제조 경비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요거를 거의 등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부분?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원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초 또는 기본 원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간접비에는 누가 있다? 우리 제조 간접비가 있습니다. 제조 간접비. 근데 이 제조 간접비는 더 세분화를 시켜서 얘기한다라면 우리 무슨 부분? 재료비에도 누가 있고 간접 재료비가 있고 공통을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노무비에도 누가 있고 간접 노무비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누구에도 제조 경비에도 간접 경비가 있겠죠. 자, 그걸 우리가 제조 간접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직접 노무비나 그리고 또 누가 있더라?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생산하는 과정 중에 투입되는 시기도 다르고 계속적으로 움직여요. 네, 바뀔 수 있다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무엇해서 묶어서 뭐라고 부르더라? 요거를 가공원가 또는 다른 거로 바뀔 수도 있어서 전환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무비를 얘기할 땐 뭐라고 얘기한다? 기본 원가이면서 무슨 부분이 된다? 가공 원가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은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이다. 맞는 표현이죠? 자,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구분한다. 제가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인데 이거를 크게 나누면 간접비와 직접비로 나눌 것이고 그리고 그 직접비와 간접비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맞는 얘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생산 근로자의 식대와 판매 근로자의 식대는 모두 제조 원가이다? 아니죠. 생산과 관련된 건 제조 원가가 맞습니다. 근데 판매 근로자와 관련된 건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기간 비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여러분 1, 2, 3번 몰랐어도 4번에 유의하시라는 것만 기억했으면 바로 풀 수 있었던 문제네요. 답은 4번. 1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는 게 참 자주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써 있는 완성도 기준도 있고, 그리고 중간 지급 조건부라는 것도 있고, 하나 더 기억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장기 할부요. 장기 할부. 일반적인 할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1번 맞습니다. 자,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죠. 폐업하는 때. 자, 내국 물품 외국으로 반출하는 직수출이다라고 하는 부분. 수출 제화의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때, 여러분 우리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로 가야 될까요? 우리 선화증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선적 또는 비행기에 실은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선적일 또는 기적일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네요. 수출 제화의 공급 가격이 확정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원양업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배에 의해서 물고기를 잡았다? 그러면 공급 가격이 확정되는 대로 가셔야 되겠죠. 네, 그런 경우들은 보기 맞아요. 근데 직수출은 아니에요. 자, 반환 조건부 판매와 관련돼서 들어온 부분.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면 그때 공급 시기로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 옳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자. 자, 여러분, 영세율의 적용을 받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분들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10%가 발생되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일단은 이걸 마음속에 갖고 시작합니다. 뭐 다른 얘기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1번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업자. 여러분 중개무역 방식은 영세율 적용했어요. 그쵸? 영세율 맞습니다. 자, 위탁 판매 수출을 하는 수출업자. 이것도 영세율 적용 맞습니다. 자, 생산품 생산 후, 수출품 생산 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사업자.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직수출의 관점이지 않아요? 그쵸? 직수출. 직접 수출, 이것도 영세율. 이번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구분 안 해도 되는 문제였네요. 그냥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이냐 아니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다만 사업자만 붙인 것뿐이네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모두 다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업자, 여러분 대행 수출이라는 건 되지만 수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대행하는 수출업자는요. 뭘 받을 것이다? 대행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면 이 대행 수수료는 뭐가 된다? 그냥 과세사업자예요, 여러분. 과세사업자. 그럼 과세사업자이고요. 그리고 영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부가세 10%. 그리고 무슨 부분? 세금 계산서를 서로 무엇해야 된다? 주고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과세세금 계산서를. 그래서 대행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 수출을 포함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원래 수출업자인데 내가 계약한 사람인데 내가 수출을 할 수가 없어서 내 수출 딴 사람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행 수출도 내 수출로 보느냐 이 얘기거든요. 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수출을 대행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대행해 주는 사람. 대행이 포커스였던 거죠. 대행해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그냥 대행 수수료 받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10%인 과세 세금 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으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네요. 직전 연도 재화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5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금년도에 기준이 바뀐 건 맞지만 8,500이 아니라 얼마로 바뀌었다? 8천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자,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다. 여러분 모든 자가 붙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다. 그래놓고 여기다 여러분 무슨 부분 제가 알려드렸나요? 여러분 근데요 예외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예외 부분에 첫 번째로 들어왔던 부분이 누가 있더라?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한다 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4,800만 원 기준이 있었죠. 4,800만 원 미달하는 사업자. 그쵸? 그래서 이분들도 안 한다. 그리고 금년도에 간이과세제로 무엇한 사람? 신규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 명은 우리 무엇한다? 예외적으로 생사 발급 안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했지만 예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가 붙어버리면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자 때문에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2021년 7월 1일 이후 모든 간이과세자는 전액 매입세 공제를 할 수 있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과거부터도 전액이라는 부분의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금년도에 바뀐 부분은 우리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여러분? 우리 이게 이제 7월 1일 이후부터라고 했으니까요. 7월 1일 이후부터는요. 간이과세자였다라고 하시게 되면 내가 사가지고 온 공급 대가였죠, 여러분? 네, 공급 대가의 몇 퍼센트? 0.5%를 공제받을 수 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액 매입세 공제 받는 건 안 돼요. 과거부터 안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요.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얘기까지 붙어야 되냐면 이게 또 4,800이 따라 붙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도요. 얼마 이상자? 4,800만 원 이상자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4,800만 원 미만자는 과거법대로 가요. 과거법대로. 그러니까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간이과세자가 골치가 좀 아플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4,800만 원 이상자는 공급대가 곱하기 0.5. 이런 공급 가액 아니에요. 부가세 포함금액의 0.5%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자,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할 수 있다? 당연하죠, 여러분. 간이과세자는 과세를 하든 면세를 같이 하든 과세만 단독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간이과세자도 무엇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이것도 자꾸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14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 사업소득도 분리과세 적용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라고 했어요. 원래 사업소득은 무조건 그냥 다 종합과세가 원래 원칙적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일정 기준에 들어온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모든 게 끝나진다라면 우리 종합소득 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분리과세가 가능한 건 우리 주거용 건물과 관련된 임대업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무슨 부분? 2천만 원 초과가 아니죠, 여러분. 그쵸? 초과가 잘못되어 있죠. 이 부분은 2천만 원 이하이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한다라면 분리과세가 아니라 2천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위에 쪽에 쓸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하까지는 무엇 할 수 있다? 타소득이 또 없어야 돼요. 다른 소득 없이 이 소득만 단독으로 있다라면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무엇 할 수 있다? 우리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천만 원이 초과한다? 너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돼. 라고 해서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 주셔야 되는 부분. 틀린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답 1번이네요. 1번. 그래서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 두 번째, 자, 1주택 소유자가 한 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3주택부터 하는 거니까. 이게 부동산 임대업의 문제를 왜 이렇게 자꾸 어렵게 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출제위원들이요. 아무리 이슈가 돼도 우리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그렇게 깊이 하는 시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만 열심히 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네요. 그래서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간주임대료 계산 안 해요, 여러분. 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부분 3주택부터 하거든요. 3개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1번 얘기하면서 이하는 분리과세, 초과는 종합과세 얘기했는데 3번에 바로 있네요. 대체적으로 좀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1번과 3번 놓고 이상하다고 생각했겠네요. 네, 그래서 네, 맞는 얘기고요. 부동산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익 금액은
우리 그 선세금을 계약하는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월수 계산은 초월 산입, 말월 불산입한다. 라는 부분.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미리 받은 돈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미리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전부 다 수익 금액으로 넣어야 되느냐. 아, 저희는요, 임대업하고 있는데 2년치를 한꺼번에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한 거죠, 여러분. 2년치 땡겨서 받았으면, 그럼 내가 받은 시점에 총수익 금액에 모두 다 넣어서 세금 신고할 거냐? 아니요. 반드시 무슨 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과세 기간에 들어간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개월 중에 우리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속하는 게 9개월치만이다. 그럼 9개월치만 계산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얘기를 말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 계산할 때 모든 계약서가 1일자부터 있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고거에 계산할 때 초월은 산입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첫 달은 무조건 한 달로 봐라. 그리고 끝나는 건 무엇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네, 그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부동산 임대공고 가액명세를 작성할 때 그거 원리가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으니까 회사에서 계약서 쓰신 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시험은 그렇게 안 내지만요. 라고 했던 게 이거예요. 월수 계산하실 때 초월은 산입하시고 말월은 불산입한다. 라고 하는 부분. 이게 일일자 계약이 아닌 경우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급여. 일반적인 급여는 여러분 근로를 제공한 날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로를 제공한 때. 자,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은 해당 법인에서 퇴사하는 날?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예요. 주식 매수 선택권 두 가지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과정 중에 스톡 옵션을 부여받았다라고 하시면 일정 기간 뒤에 내가 스톡 옵션을 시장에 내놓았다. 그럼 행사를 했다라고 한다겠어요? 그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이익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 그 회사에 무엇하고 있다? 채직 중입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무슨 소득? 근로소득인 거고요. 그죠? 그 회사를 그만두었다. 퇴직 상태이다. 고용관계 끝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소득으로 간다? 기타 소득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해당 법인에서 퇴사하는 날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무엇으로 가셔야 될까요? 주식 매수 선택권을 그냥 행사한 날이에요. 행사한 날. 제가 그래서 행사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사한 날이 근로소득의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날짜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행사한 날. 퇴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를 줬다? 그러면 잉여금 처분 결의일인 거죠.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자, 인정상여. 이거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소득 처분받은 거라겠어요. 그래서 법인세법상 우리 소득 처분을 받은 인정상여가 있다라면 우리 무슨 부분?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 수정신고가 필요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구분 잘 해달라.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정산 수정신고 안 해요. 우리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근데 2021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우리는 2022년도 3월 10일에 우리 처분 결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2021년도 근로소득 가느냐? 아니다. 그냥 처분 결의한 날짜로 가라. 그럼 2022년도 근로소득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분 정확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자, 우리 근로소득 수입 시기든 뭐 이런 부분들 문제는 자주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자주 보이는 글씨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혼선을 빚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한 번 더 교재 보시고 정리해 놓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 시기 문제들 또는 우리 공급 시기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 자주 나오거든요. 사업소득 기존에 98회 문제 풀 때 같이 보았던 총수익 금액에 포함하느냐, 필요경비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그런 것도 틀리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